오늘은 메이데이, 국제노동자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일을 적용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휴일이기에 만약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휴일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주지 않고 출근을 강요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메이데이는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걸까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파업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노동자의 8시간 근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했는데요. 숙련 노동자들의 월급은 $80 이하, 미숙련 노동자들은 한 달에 $40도 받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은 밤낮 휴일을 가리지 않고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노동조합도 없던 시절이라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에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 모여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5월 1일 총파업 걸기 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파업은 순식간에 확산되었는데요. 경찰은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발포해 노동자 측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5월 4일 더욱 거세게 항의 집회를 여는데요. 이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집회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경찰 쪽으로 사제폭탄을 던져 경찰 7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분노한 경찰들은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개시해서 무려 7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파업을 주도한 8명을 폭동죄로 체포하고 재판하여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도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작가와 지식인들이 재판의 부당함을 거세게 비판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8시간 근로기준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노동자들이 거둔 최초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국제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는 사실.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영화에서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마다 배우를 교체하지 않고 자신의 가면처럼 함께하는 배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페르소나는 스페인어에서는 사람, 이탈리아에서는 인격이란 뜻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연극에서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가면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처럼 여겨진 셈이니 재밌지 않나요? 연기의 세계에서는 배우와 연기한 캐릭터가 동일 인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말론 브란도와 알파치노가 없는 대부, 해리슨 포드가 없는 인디아나 존스, 로버트 다워 주니어가 없는 아이언맨. 어떤가요? 그 배우가 아니면 상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배우는 연기를 하기 위해 캐릭터라는 가면을 쓴 것에 불과한데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 배우와 가면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배우 데이비드 수세이의 생일인데요. 에거스 크리스트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 푸아로를 무려 25년이나 연기했다는 사실. 명탐정 푸아로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영국 ITV가 제작한 70부작 TV 드라마인데요. 전 세계 200개 방송국에서 7억 명이 시청한 전설적인 드라마입니다. 이러다 보니 수세이가 곧 명탐정 푸아로고 푸아로가 곧 수세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수세이의 푸아로 연기에 감탄한 영국 황실은 그에게 기사자기까지 수여합니다. 영국 신문 더 가디언지는
당신은 누가 최고의 제임스 본드인지 셜록인지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탐정 푸아로는 데이비드 수세이가 최고입니다. 라고 평가하는데요. 수세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어렸을 때 아버지 뒤를 따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공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공연과 영화를 위해 대본을 쓰는 작가들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그들이 창조한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것이 엄청난 책임과 의미 있는 일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난 연기할 때 항상 캐릭터의 목소리부터 찾기 시작하는데요. 푸아로의 완벽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벨기에와 프랑스 라디오 녹음본을 입수해서 프랑스계 벨기에인인 푸아로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저는 내 모든 목소리가 푸아로처럼 들려지길 원했습니다. 소울의 대부, 소울과 펑크 장르를 완성한 사람, 블랙뮤직의 아버지. 오늘은 전설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조차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가수 제임스 브라운의 생일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 척 베리와 함께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최초의 뮤지션입니다. 1933년에 태어난 그는 1958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59장의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라이브 앨범과 베스트 앨범, 싱글 앨범까지 합치면 200장이 넘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히트곡은 100곡이 넘는데요. 놀라운 건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은 한때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후배 뮤지션들이 계속 샘플링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가수들이 샘플링하는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1930년대 생인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이 21세기 최신 음악 장르인 힙합 뮤지션들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팝의 왕자 마이클 잭슨도 자신의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갈 때 제임스 브라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음악 스타일뿐 아니라 댄스 동작까지 제임스 브라운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브라운은 평생을 라이브 무대에 섰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내가 소울의 대부라 불리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난 무대 설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며 소울의 대부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뮤지션을 꿈꾸는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라이브 공연을 할 겁니다. 제임스 브라운은 2006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라이브 공연 투어를 다니며 자신의 말을 증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손은 자신을 돕기 위한 손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손이에요. 오늘은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1위, 세계의 미녀이자 만인의 연인, 오드리 헵번의 생일인데요. 헐리우드 클래식 영화의 마지막 시대인 1950년대와 60년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불멸의 배우입니다. 1928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그녀는 영국인 아버지와 네덜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6살 때 부모님이 별거를 해서 어머니를 따라 영국 시골 마을의 기숙학교에서 발레를 배우며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전쟁을 피해 중립국인 네덜란드로 피신을 가는데요. 독일군은 중립국을 무시하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까지 점령해버립니다. 오드리 헵번은 10대 대부분을 독일군 점령지에서 은거 생활을 했는데요. 독일군의 식량 차단과 대기근까지 겹쳐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까지 뒤져 목숨을 유지하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대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만 22,000명이 넘었는데요. 10대에 불과했던 그녀도 심각한 영양실조와 합병증으로 여러 번 사경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헵번은 집안 형편에 도움을 주고자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나이 24살에 영화 로마의 휴일에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전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룩한 영화 전설보다 더 놀라운 건 오드리 헵번은 영화계 은퇴 후 유니세프 대사가 되어 아프리카 오지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는데요. 그녀는 암투병 중이었음에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영화 출연작은 1989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혼은 그대 곁에인데요. 극중 맡은 역할은 천사. 그녀는 출연료 전액을 유니세프에 기부합니다. 당시 오드리 헵번을 천사로 캐스팅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드리 헵번이 아니면 누가 천사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이 처음 만들어진 계기는 어린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해 무지한 어른들을 계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린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요. 어른들이 어린이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얘야, 얘들아, 애새끼가 저 어린 것 좀 봐. 사내 놈이 계집애가. 어린이날의 기원은 1919년 3.1운동인데요. 어린이들에게도 민족 정신을 깨워주자는 취지로 전국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깨닫고는 아이도 인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아이에게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늙은이와 똑같은 격을 가진 어린이는 어린이라는 사실. 1923년 5월 1일 방정환은 소년운동 활성화를 위해 색동회를 창설하는데요.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할 것을 공표합니다. 최초의 어린이날 기념식을 가진 후 소년 200여 명이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며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전단지 12만 장을 배포했는데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린이에게 욕하지 마세요. 어린이를 때리지 마세요. 어린이를 함부로 부리지 마세요. 어린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자가 아니라 욕하고 때리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문. 어린이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인데요. 당시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는 어른들을 계몽시키는 날이었다는 사실. 오늘이 지나더라도 어린이들이 계속 웃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1999년 세계적인 시사 잡지 타임지에서는 20세기 100년의 역사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적을 남긴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전 세계 석학들에게 설문지를 보냅니다. 20세기 인류 역사에 공헌한 베스트 2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그렇다면 20세기 인류 역사에 공헌한 베스트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신분석 이론을 창시한 지금은 프로이드. 오늘은 정신분석 이론을 창시한 프로이드의 생일인데요. 정신분석학,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20세기의 문학, 예술, 정치,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무의식에 대한 발견은
추상표현주의, 입체파 등 수많은 현대예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나입니다. 당시 프로이드의 주장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시 철학계에서는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인간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단정했는데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의식의 세계에 불과하고 수면 아래 보여지지 않는 거대한 부분이 무의식의 세계죠. 모든 인간은 출생 이후의 모든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잃어버린 기억들은 우리 정신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 없어진 게 아니죠. 무의식 속에 억압된 기억들이 언젠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의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잠깐 미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억압된 잃어버린 기억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어쩌면 인생이란 거대한 무의식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13년 시집 기탄잘리, 신께 바치는 노래로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쓴 짧은 시인데요. 오늘은 타고르의 생일입니다. 타고르의 시 결혼에 관하여 소개해 드릴게요. 한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결혼하길 원했다. 여자가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대단히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또 부자였다. 남자가 말했다. 어떤 조건이라도 줬소. 난 그대 없이는 살 수가 없소. 그녀가 말했다. 먼저 조건을 듣고 결정하세요. 평범한 조건은 아닐 겁니다. 제 조건은 우리가 한 집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겐 넓은 땅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둘러싸인 연못과 정원, 잔디밭이 있어요. 당신을 위해 내가 사는 집 반대편에 집 한 채를 지어주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건 의미가 없잖소. 결혼은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공간을 줄 것이며 나 역시 내 공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따금 우린 정원에서 산책하다 서로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이따금 연못에서 보트를 타다 우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끔 내가 당신을 초대하여 차를 대접할 수도 있고 또한 당신이 날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요.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얘긴 없던 걸로 하죠.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사랑이 커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게 남아있길 원해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이 내 초대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나 역시 당신의 초대를 거절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자유가 침해당해선 안 돼요. 서로의 자유 속에서만
사랑은 아름답게 커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의 기원은 미국 남북전쟁 때 시행한 어머니날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때 사회활동가 엔자비스는 남북 간의 갈등이 최고조일 때 중립을 선언하고 남북은 북북은 모두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며 모든 부상병들을 간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남편과 아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어머니의 날을 선언하는데요. 전쟁에 끌려간 남자들은 결국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들이었던 것. 엔자비스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날 클럽 멤버들은 전쟁이 끝나고도 상처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어머니 우정의 날 행사를 열어 군인들의 치유와 갈등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데요.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엔자비스는 1905년 5월 9일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딸 안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인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엔자비스 인생을 추모하는 기념식을 개최하는데요.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비스가 보여준 박의 정신과 안나의 효심에 감동하여 어머니의 날 기념식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1914년 미국 정부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공식적인 국가기념일 어머니 날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 조신성의 장례식인 1953년 5월 8일에 맞춰 최초로 어머니의 날을 기념했는데요. 6.25 전쟁으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수많은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1956년부터 어머니 날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1972년까지 매년 5월 8일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로 기념식을 했다는 사실. 재밌는 건 1973년부터 어머니날을 부모로 뜻하는 어버이날로 변경하는데요. 왜 아버지날은 없고 어머니날만 있느냐에 대한 항의 때문에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머니날과 별개로 아버지날은 따로 있는데요.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각각 따로 있다는 사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갑자기 웬 찬송가냐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는 찬송가로 불리는 이 노래는 원래 찬송가가 아니라 미국 남북전쟁 때 북부군 군가였는데요. 원곡은 존 브라운스 바디, 뜻은 존 브라운의 시신.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존 브라운의 시신은 무덤에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전진한다네. 오늘은 흑인 노예해방 운동가 존 브라운의 생일인데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는 12살 때 흑인 소년이 노예라는 이유로 삽으로 맞는 잔혹한 장면을 목격한 후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합니다. 1861년 발발한 미국 남북전쟁은 사실 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수많은 유혈 전투가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 남부와 북부의 정중앙에 위치한 캔자스주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당시 캔자스주는 노예제도 투표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노예 찬성파들은 투표에 이기기 위해 캔자스주로 이주하거나 군대를 조직해 노예제도 반대파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캔자스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실망한 존 브라운은 자신이 직접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군대를 조직하고 노예 해방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존 브라운은 무기 조달을 위해 정부의 병기고를 습격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그는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죽음을 앞둔 최후 변론에서 그는 이 법정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 나였으며 성경에 입맞추며 맹세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가르치길 너희도 함께 갇힌 듯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며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난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내가 어리석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따진다는 주장을 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John Brown's body lies moaning in the grave, while weep the sons of bondage whom he ventured out to save. And though he lost his life in his struggle to free the slaves, his truth is marching on. 무용수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우린 그를 증오합니다. 모든 무용수들이 고통받게 생겼어요. 그의 춤은 황당할 정도로 완벽하니까요. 영화 백야의 주인공이자 20세기 최고의 무용수로 평가받는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한 말인데요. 춤의 전설 바리시니코프가 진심으로 리스펙트한 그는 누구일까요? 무려 76년간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완벽한 춤 실력을 뽐낸 배우 프레드 아스테어인데요. 오드리 헵번 주연의 뮤지컬 영화 파니 페이스에서 멋진 춤 실력을 자랑하는 중년의 신사. 그가 바로 프레드 아스테어입니다. 1899년 5월 10일에 태어난 프레드는 4살 때부터 춤과 노래를 배워 6살 때 처음으로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일찍 데뷔한 이유는 부모님의 실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뉴욕은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여러 극장들이 세워지며 춤과 노래로 진행하는 보드빌 공연이 인기였는데요. 보드빌 공연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발전한 게 오늘날의 뮤지컬입니다. 프레드는 10여 년 이상 누나 아들과 함께 활동하다 누나가 결혼으로 은퇴하게 되자 20대 중반부터 진저 라저스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프레드와 진저는 10년간 뮤지컬 무대와 영화에서 콤비로 출연하며 전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헐리우드 흑백 영화에서 키가 비슷한 두 남녀가 왈츠와 탭댄스, 발레를 넘나들며 환상적인 춤을 선보인다면 틀림없이 프레드와 진저 콤비일 겁니다. 재밌는 건 두 사람은 9편의 뮤지컬 영화와 수십 편의 공연을 했기에 수많은 팬들이 현실에서도 커플로 맺어지길 원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다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프레드는 완벽한 춤을 선보이기 위해 신발에 피가 고일 때까지 혹독하게 연습했다고 하는데 오직 진저만이 프레드의 지옥 훈련에서 살아남은 댄스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세상 행복하게 춤추는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 훈련을 했던 전우였던 거죠. 연애를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겠죠? 프레드는 76년간 헐리우드에서 활동했지만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는데요. 헐리우드 사교계의 모든 파티 초청을 거절하고 촬영이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쩌면 스캔들 원천 봉쇄의 좋은 사례일지도. 오늘은 양자 전기역학으로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생일인데요. 현대 나노기술과 양자 컴퓨터 분야를 개척한 과학자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등장하는데요. 핵폭탄 비밀연구단지에서 맨손으로 신나게 북을 두드리는 괴짜 과학자가 바로 파인만입니다.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라는 에세이 모음집도 출판했는데요. 파인만이 이룬 과학적 업적보다 어렸을 때 시도했던 기발한 장난과 엉뚱한 농담들을 자랑스레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이만은 평생 엄격한 권위주의를 싫어했는데요. 스웨덴 왕립학술원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꼭 이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전화해야 했나요? 라며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지하게 친분이 있던 기자를 찾아가 질문합니다. 기자님, 어제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더라고요. 노벨상을 받으면 엄청 유명해질 텐데 난 진심으로 유명해지는 게 싫습니다. 수상을 거절하면 어떨까요? 박사님, 노벨상을 거절한다면 상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명해질 겁니다. 제기랄, 노벨상을 꼭 받아야겠네요. 파이만은 21살에 MIT를 졸업하고 24세에 물리학 박사가 될 정도로 영특했지만 자신은 그저 평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박사님, 만약 평범한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박사님이 이룬 과학적인 업적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기적 같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연히 과학에 흥미가 생겨 과학을 배운 사람들일 뿐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재능이나 기적의 능력 따윈 없어요. 하지만 독서와 실험, 학습과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수학을 배우고 공부하고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면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화 퀴즈! 영화인들의 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연기주연상을 가장 많이 받은 배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4번 수상한 캐서린 헵번. 오늘은 배우 캐서린 헵번의 생일인데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아카데미 주연상을 무려 4번이나 수상하여 아카데미 역사상 최다 연기상 수상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4회 수상자는 남녀 배우 통틀어 캐서린 헵번이 유일한데요. 그렇다면 아카데미는 왜 이렇게 캐서린 헵번을 사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국 신문 더 가디언의 평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캐서린 헵번은 지성과 더불어 진정한 미국적 가치를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헐리우드의 다른 스타 배우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배우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1927년부터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왔는데요. 무성영화 시대와 유성영화 초기의 배우들은 대부분 외모가 뛰어난 배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헵번은 여배우에게 요구하는 예쁜 이미지를 과감히 거부하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데요. 영화 촬영장에도 화장하지 않은 쌩얼에 청바지 입고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예쁘게 외모를 치장하고 치마를 입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영화 제작자가 아무리 경고해도 청바지를 계속 입고 나타나자 그녀가 영화 의상을 갈아입는 틈을 타 그녀가 입고 온 청바지를 숨겨버립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팬티바람으로 촬영장을 돌아다니며 당장 내 청바지 내놓으세요! 라고 시위하는데요. 영화 제작자들은 하얗게 질려 바로 항복했다는 사실. 그녀는 인터뷰에서도 캐서린, 당신은 항상 바지만 입고 다니는데 집에 치마는 없습니까? 아, 집에 치마 한 벌 있어요. 당시 장례식 때 치마 입고 갈게요. 헵번의 이런 기질은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여성참정권협회 회장을 역임한 사회운동가였습니다. 헵번도 어머니를 따라 여성참정권 운동에 참여하고 동료 여성 배우들이 받는 불합리한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앞장서 싸우는데요.
어쩌면 영화에서만 보던 당당한 여성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영화처럼 당당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오늘은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놀라운 스티브. 바로 스티비 원더의 생일인데요. 그의 본명은 스티블랜드 하더웨이 모리스. 하지만 그의 본명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스티비 원더는 데뷔할 때부터 사용한 예명인데요. 스티비 원더의 뜻은 놀라운 스티브가 맞습니다. 1950년 미숙아로 태어난 그는 태어나자마자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산소 공급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는데요. 산소 공급기에 문제가 생겨 두 눈의 망막이 파손되어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러다 보니 스티브는 유년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는데요.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하루 종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 피아노, 하모니카, 오르간, 기타 등을 배웠는데요. 8살 때부터는 이미 뛰어난 악기 연주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성가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10살도 되지 않은 시각장애 꼬마아이가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엄청난 노래 실력을 선보이니 스티브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레코드 사장이 직접 찾아오는데요. 그의 악기 연주와 노래를 확인하자마자 오, 저 아이는 세계 8대 불가사리야. 정말 놀라워. 너 이름이 뭐니? 스티블랜드 하더웨이 모리스예요. 그냥 스티브라 불러주세요. 스티브, 놀라워. 이런 놀라운 스티브 같으니. 원더. 스티브 원더. 그렇게 놀라운 소년 스티비 원더는 11살의 나이에 레코드사와 계약하고 앨범을 준비하여 12살에 첫 앨범을 냅니다.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무려 11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이름뜻 그대로 스티브 원더의 전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5월 14일 오늘은 로즈데이인데요. 연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장미꽃다발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로즈데이의 유래는 미국 꽃가게를 운영하는 창년이 가게의 모든 장미를 바쳐 사랑을 고백한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뭐야, 그럼 이거 연인들한테 선물 팔아먹으려고 만들어낸 날이야? 여러분, 로즈데이는 가짜입니다. 로즈데이라고 선물하지 마세요. 장미 사지 마세요. 장미 불매! 라고 분노할 수 있지만 하지 마세요.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유래가 어떻든 이제는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소중한 날로 여긴다는 사실. 따지지 말고 그냥 예쁜 사랑 나누게 모른 척 하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5월은 장미의 계절이란 사실은 틀림없으니 활짝 핀 아름다운 장미를 가슴에 담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봄나들이 가는 건 어떨까요? 장미는 곱고 아름다운 모습과 달리 추운 기후와 더운 기후 모두 적용한 야생화인데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찔레꽃과 해당화도 우리나라 토종장미과에 속하는 꽃입니다. 자연 그대로인 야생종만 하더라도 100여 종이 넘는데요. 최근엔 개량종까지 더해져 무려 200종 이상의 장미가 있다고 하니 로즈데이를 맞아 새로운 품종의 장미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름다운 자태 때문에 장미는 오늘날에는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지만 장미는 향료나 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장미잎을 햇볕에 말리면 장미차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 향이 강하기에 차를 마시면서 장미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미차는 여성의 생리통을 완화시켜주고 피부 건강과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약용으로 사용했던 만큼 효능을 잘 살펴보고 즐기시길 권장합니다. 활짝 핀 장미처럼 로즈데이 예쁘게 누리세요. 벳 미들러의 The Rose. Some say love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ul to bleed.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5월 15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기념일 중 하나인 스승의 날인데요.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2025년 올해부터는 세종대왕 나신날이라는 기념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으면 스승의 날요! 세종대왕 나신날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스승의 날이 만들어진 유래는 1963년 충남 지역의 청소년 적십자 학생들이 적십자 창립자인 앙리 듀낭의 생일인 5월 8일에 맞춰 스승을 찾아가 감사를 표하고 은사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5월 8일이 어버이날과 겹치다 보니 다른 날짜로 정해야만 했던 것. 이야, 요즘 적십자 학생들이 은사의 날을 개최해 핫하다던데 이거 참 훈훈하고 좋지 않아? 은사의 날, 전국민적 차원에서 기념하면 어떨까? 그런데 문제가 좀... 뭐가 문제야? 하필 그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날짜 바꾸면 되지. 5월 8일이 적십자를 창립한 사람 생일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바꾸려면 적십자 학생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5월에 뭐 좋은 날 없어? 5월 15일이 세종대왕님 탄신일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결의 아버지, 민족의 스승. 5월 15일 어떻습니까? 그거 말되는구만. 5월 15일 스승의 날 진행시켜. 그러니까 5월 15일이 세종대왕님 생일이었기에 스승의 날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세종대왕님은 10월 9일 한글날이 있잖아요. 또 기념해요? 이놈의 자식, 한글날은 한글날이지 세종대왕님 날이 아니잖아.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든 거 말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일 하셨는데요? 세종대왕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는 네가 한번 찾아봐.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포스터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어서 열심히 뿌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고마운 스승님께 감사를 표하고 세종대왕님의 업적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어떨까요? 어쨌거나 스승님이건 세종대왕님이건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질러, 예! 성즉군왕, 패즉역적. 성공하면 왕이 되고 패배하면 역적이 된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쿠데타인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날입니다.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육군 장교들이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제2공화국은 1960년 4.19 시민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이 무너지자 개헌을 통해 오랜 수건이었던
의원 내각제로 이루어진 최초의 정권이었는데요. 단 9개월 만에 사라지고 맙니다. 사전에서 정변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반란이나 혁명, 쿠데타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발생한 정치적 변동을 뜻하는데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5.16 사건은 군사정변이 아니라 군사혁명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는 누구도 감히 5.16 사건을 군사정변이라 부를 수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이 군사정권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두환은 5.16 군사정변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1961년 군사정변이 발생했을 때 전두환은 서울대 ROTC 교관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모교인 육군 사관학교를 찾아가 5.16 군사혁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내 행진 퍼레이드를 진행시킵시다. 당시 육사 교장이었던 강용훈 장군은 강력히 반대하는데요. 전두환은 이 사실을 밀고하여 강용훈 교장을 구금시키고 자신이 직접 육군 사관학교를 장악하여 이틀 후 5월 18일 육사 생도들의 시가행진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멋진 정복을 빼입고 오화열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사관 생도들의 모습은 당시 보기 드문 장관이라 서울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도착해 5.16 지지 성명을 낭독합니다. 5.16 군사혁명은 어떤 권력을 탐해 한 게 아닙니다. 기성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일어난 우국 장병들의 의거이니 지지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전두환은 시가행진 퍼레이드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요. 육군 사관학교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육성시켜 18년 후 또다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 됩니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 이 늙은 세상에 난 너무 젊게 태어났어. 난 사람이 아니라 개들을 위한 음악을 쓸 거라네. 오늘은 시대를 앞서 태어난 피아니스트, 현대음악의 선구자로 꼽히는 작곡가 에릭 사티의 생일인데요. 드뷔시, 라벨과 같은 동시대 작곡가에게 음악적 영향을 주었고 장콕도 피카소 등 당대 최고의 시인들과 화가들과 교류하며 현대예술을 이끌어낸 아티스트입니다. 1866년 프랑스 북부의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에릭 사티는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기숙학교에 맡겨져 외롭게 성장하는데요. 어린 시절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피아노 레슨을 받는 것. 작곡가에 대한 꿈을 안고 13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지만 교사들로부터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크게 실망하여 음악원을 자퇴하고 맙니다. 실망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약 3년간 은거하다시피 지내는데요. 16살에 다시 한번 파리 음악원에 재입학하지만 여전히 음악원 교사들은 에릭 사티를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1년 후 입대영장을 받고 군대 들어가는데요. 엄격한 조직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는 한겨울에도 일부러 찬바람을 맞는 등 고의적으로 병을 일으켜 의가사 제대를 하고 맙니다. 제대 후 에릭 사티는 몽마르트 언덕에 위치한 검은 고양이라는 캐바레에서 피아니스트로 일하며 수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대표곡 짐노페디, 그노시엔, 사라방드 등 수많은 명곡들이 바로 이 시절에 작곡한 곡들입니다. 에릭 사티는 모델이자 화가였던 쉬잔 발라돈과 뜨거운 연애를 하는데요. 첫눈에 반해 그녀에게 청혼하지만 거절당하자 그 누구와도 연애를 하지 않고 27년간 자신의 방에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고 고독하게 지냅니다. 놀라운 건 에릭 사티가 작곡한 곡은 21세기인 지금 들어봐도 오래되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도 영화와 드라마, CF, 라디오 등에 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장단컨대 듣자마자 즉시 아, 이 음악 하고 단번에 아실 거예요.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한없이 외롭고 슬픈 에릭 사티의 신비로운 음악은 어쩌면 그가 평생 알았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진실하게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데요. 신군부 세력은 3월에 전국의 대학교가 개강하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1980년 2월부터 충정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시민들의 시위 진압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충정훈련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일반적인 시위 진압은 방호복과 진압 방패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시위 행진을 막아세우기 위한 방어에 초점을 둔다면 충정훈련은 군인들에게 방패를 지급하지 않고 무기를 들고 시위대를 향해 먼저 돌격하는 공격이 목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충정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장교, 병사 구분 없이 군인들의 모든 외출과 외박, 휴가를 통제하고 하루 종일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 시위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커지도록 유도했는데요. 드라마 모래시계 6화를 보면 충정훈련으로 시위대를 향해 적개심을 키우는 공수부대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늦은 밤 취침 중인 내무반에 술 취한 군대 간부가 들어와 대학생 병사들로만 따로 집합시킨 후 따귀를 때리며 야, 다 니들 때문이야. 너희들 대학생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내 마누라가 애를 낳는데 난 집에도 못 가. 병사들을 폭행한다. 이런 식으로 전두환의 신군부는 충정훈련을 통해 시위대에 대한 분노를 극도로 키운 후 공수부대 병력을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 투입시켰는데요. 그 결과 터무니없을 정도로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민간인 희생자만 165명, 행방불명자 65명, 총상 및 폭행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76명 등 총 606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시신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안매장한 인원수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18 이후 전두환은 국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단 3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대 대선에서 국민투표가 아니라 별도로 모은 2,525명의 선거단으로 선거를 치른 후 99.9%의 투표율로 부정하게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5월 19일 오늘은 발명의 날인데요. 1441년 세계 최초로 추구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추구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추구기는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발명했는데요. 빗물을 받는 도구는 기원전부터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기상 측정기구를 제작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마을에 보급하고 비가 내릴 때마다 강우량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개발한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섰는데요.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농경사회인 조선에서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추구기는 농사에 활용하는 것 외에도 합리적인 조세 징수를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되었는지 풍작과 흉작을 결정하는 것은 강수량인데요. 알다시피 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내린다는 사실. 따라서 세종대왕은 지역관리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과잉 징수하는 걸 막기 위해 전국에 372개의 추구기를 보급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정확히 강우량을 파악하여 지역마다 다르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어쩌면 현대 복지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탄력적 세금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놀라운 건 추구기를 발명한 사람을 장영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발명자는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추구기 개발을 명령하고
세자인 문종이 추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장영실이 제작하였다는 사실. 세자 시절부터 영특하기로 소문난 문종은 세종대왕 사후 35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3년상을 치르다 건강이 악화되어 불과 2년 만에 요절한 비운의 왕인데요. 역사학자들은 문종이 요절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세종대왕에 필적하는 성군이 되었을 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추구기를 개발한 역사적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련인의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은 땅을 파보았다. 그러나 정확히 비가 오는 양을 알지 못하였기에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공중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고인 양을 실험하였는디. 어떤가요? 세종대왕이 가장 아낀 세자답게 발명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지 않나요? 어쩌면 발명의 DNA는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는 것 같은데요. MP3 플레이어, 커피 믹스, 우유팩, VOLT 기술 등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는 사실. 5월 20일,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민주운동가이자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호세 모이카의 생일인데요. 얼마 전 5월 13일에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눈물과 박수로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1935년 우루과이 수도에서 태어난 호세 모이카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정치 부패로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1973년 쿠데타로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자 그는 반정부 조직에 들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체포되어 무려 14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그중 10년은 햇빛조차 들지 않는 독방이었습니다. 석방 이후 그는 정치에 뛰어들어 2009년 우루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요. 재임 기간에 겨울 추위가 닥치자 대통령궁은 시민의 재산이라며 대통령궁을 개방하여 노숙자들을 묵게 했으며 대통령인 자신은 시골의 낡은 집에 살며 25년 된 중고차를 타고 출퇴근하였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90%를 사회에 기부했는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가난한 대통령이라 부르지만 천만에요. 난 가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원하고 아무리 가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현재 세계 인구가 미국인들처럼 소비하려 든다면 지구라는 행성이 3개 더 필요할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적게 소유하는 데서 옵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삶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린 소비주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끝도 없이 더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 진정한 행복을 잊고 살아갑니다. 온갖 이념으로 무장하고 이해관계에 얽혀 목소리만 높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한평생 헌신했던 정치인 호세 무이카. 그는 정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에 관심이 있다면 절대로 정치에 입문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을 거면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는 떠났지만 그 철학과 가치관은 널리 전파가 되어 언젠가 이런 정치인을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선구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을 탄 행렬에서 맨 앞에 선 사람, 그 시대의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1927년 5월 21일 오늘은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비행 중 착륙 없이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날인데요. 뉴욕에서 파리까지 5,760km 거리를 33시간 동안의 단독 비행으로 성공합니다.
사실 대서양의 비행기로 횡단한 건 린드버그 이전에도 66명이나 있었는데요. 그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따낸 건 중간 착륙 없이 단독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행기 성능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려면 최소 30시간 이상 걸렸기에 비행조종사 2명이 짝을 이뤄 비행하는 것이 필수였는데요. 한 명이 잠을 자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비행기를 번갈아 조종하는 방식으로 운행했던 거죠. 하지만 린드버그는 33시간 동안 오직 혼자서 단 한숨도 자지 않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요. 마치 공포영화 나이트메어의 카피라이터처럼 왜 쫄지 마. 잠들면 죽어. 진짜로 목숨 건 공포의 비행이었다는 사실. 당시 비행기는 자동 조종 장치가 없었기에 잠깐이라도 졸면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 무전기와 낙하산 싣는 것도 포기하고 샌드위치 5조각과 물 1리터, 나머지 모든 공간에는 연료만 싣고서 비행합니다. 한마디로 목숨 건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수면 지역을 견디고 파리에 도착하자 수많은 관중들이 열렬히 환영했는데요. 그는 도착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로 직행해서 침대로 몸을 던졌다고 하네요. 잠에서 깬 후 인터뷰에서 잠은 정말 소중합니다. 잠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린드버그 이후 장거리 비행 가능성이 확인되어 항공산업은 획기적인 속도로 발전하는데요. 오늘날 비행기에서 꿀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대륙에 도착하는 기적 같은 일은 그가 33시간 동안 잠들지 않고 고통스럽게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5월 22일) 오늘은 추리소설의 거장 코난 도일의 생일인데요. 작가보다 더 유명해져 버린 캐릭터 셜록 홈즈를 창조한 작가입니다. 코난 도일은 추리소설 시리즈 셜록 홈즈로 명성을 얻었지만 다양한 장르 소설도 썼는데요. 셜록 홈즈가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다른 업적이 묻혀버린 거죠. 셜록 홈즈 시리즈는 모두 60편인데요. 그가 생전에 쓴 소설은 무려 258편이나 된다는 사실. 1859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코난 도일은 의사가 되기 위해 17살에 의과대학에 진학하는데요. 의대에서 그는 병리학 교수 조지프 벨을 만납니다. 벨 교수는 환자 차트를 보기도 전에 환자의 행동만 관찰해서 병명을 맞추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단서까지 놓치지 말아야 해. 그래야 환자에 대해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는 의대에서 만난 교수님이 모델이었다는 사실. 선생님,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생님께 셜록 홈즈를 빚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때마다 가르쳐주신 추리와 추론, 관찰을 중심으로 소설의 주인공을 창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밌는 건 대학 졸업 후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의사가 되었는데요. 큰 돈을 벌기 위해 고래 잡는 포경선의 의사가 되어 8개월간 항해를 한 적도 있고 아프리카로 향하는 화물선에서 의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드디어 안과를 개업했는데요. 환자가 없어 쫄딱 망하고 맙니다. 어느 정도 망했냐면 개업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자 손님이 없어 한 푼도 못 버는데 세금 낼 돈이 어딨어? 불난집에 부채질해? 세무조사원이 찾아와 병원을 탈탈 털어봐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망했으니까요. 코난 도일은 하루 종일 환자가 없으니 시간이 남아돌아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탄생한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셜록 홈즈. 엄청난 성공으로 원고료를 두둑히 받자 본격적인 전업 작가로 활동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생 제2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5월 23일 오늘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인데요. 1592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왜국이 일으킨 전쟁이란 뜻인데요. 임진년에 일어난 1차 침공과 정유년에 일어난 2차 침공까지 약 30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전쟁이었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자 명나라 원정을 위해 길을 열어달라고 조선에 요구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하지만 당시 조선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 당파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서인에 속한 황윤길이 일본의 전쟁 위협을 보고하지만 동인들은 서인에 반대하기 위해 반대합니다. 전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는 담력과 지략이 있는 인물입니다. 필시 그가 전쟁을 일으켜 화를 입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하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도요토미는 쥐처럼 생겼으니 조금도 두려워할 인물이 못 되옵니다. 장황하게 부풀려 아뢰는 윤길의 말에 조금도 동요치 마옵소서. 온 나라가 놀라고 어지럽게 될까 두렵사옵니다. 왜적 수만 명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왜군 배는 한 척에 100명밖에 못 태우기에 100배척을 띄워봐야 1만 명밖에 안 될 텐데 전혀 염려치 마옵소서. 그렇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무시한 결과는 참혹했는데요. 일본은 수백 대의 군함을 띄워 16만의 병력을 상륙시켜 단 20일 만에 수도 한양을 점령해버립니다. 일본군이 빠르게 전격하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압록강까지 도망치는데요.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의 망명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경복궁이 불타고 한양까지 점령당한 조선이 망하기 직전, 전쟁 개시 24일 만에 최초의 승전 소식이 들리는데요.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바다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임진왜란, 반격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20세기 팝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솔로 뮤지션이며 노래 가사를 문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2016년에 세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수 밥 딜런의 생일인데요.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밥 딜런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시와 음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밥 딜런은 과거 음유 시인처럼 시와 음악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에요. 밥 딜런의 노래 가사를 문학으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은유로 반전을 노래하고 평화와 자유를 갈구하는 건 수많은 시인들이 시를 쓰는 이유와 일치합니다. 매년 노벨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할리먼에서도 밥 딜런은 시를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 시인들과 다를 바 없어요. 딜런의 노래 가사는 완벽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밥 딜런의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짐머맨인데요. 밥 딜런으로 예명을 결정한 이유는 영국 시인 딜런 토마스의 시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건데 진정한 시인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비틀즈의 존 레논조차 밥 딜런은 나와 비틀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0대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사랑 노래만 부르던 비틀즈가 밥 딜런의 노래를 듣고 크게 감동받아 인생과 사회, 종교 등 다양한 주제의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84세인 밥 딜런은 여전히 세상을 여행하며 콘서트 투어를 하고 음악뿐 아니라 미술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거예요.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게 될까?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모래 위에 잠들 수 있게 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포탄이 떨어져야 영원히 포탄을 금지할 수 있을까? (5월 25일) 오늘은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 랄프 에머슨의 생일인데요. 미국 노예제도 철폐운동을 하고 모든 인간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초월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에머슨은 생태주의의 고전 월든을 쓴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스승인데요. 소로우는 에머슨의 초월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월든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만 사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에머슨의 시 2편 소개해 드릴게요. 우화. 다람쥐와 산이 다퉜다. 산이 다람쥐에게 이 눈꽃만한 건방진 녀석. 다람쥐가 대답하길 너는 크기야 무척 크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보내야지만 너 자신이 되잖아. 그러니 난 내가 차지하는 몫이 부끄럽지 않아. 난 너처럼 크지 않지만 넌 나처럼 작지 못하고 나처럼 날쌔지도 못하잖아. 물론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길을 내어주지만 재능은 각자 다르잖아. 모든 만물은 지혜롭게 제자리에 있기에 내가 산처럼 숲을 짊어질 순 없지만 너는 나처럼 알밤을 까지 못하잖아.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가짜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이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조그만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당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지요. (5월 26일) 오늘은 현대무용의 개척자 이사도라 덩컨의 생일인데요. 발레 슈즈와 코르셋을 벗고 세계 최초로 맨발로 무대에 올라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187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자랐는데요. 집안은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는 피아노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용수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17살에 시카고로 가서 오디션을 보지만 혹평을 듣고 오디션에서 떨어지는데요. 19세기 말 무용의 주류는 클래식 발레였기에 발레 형식에 벗어난 그녀의 춤이 불쾌하게 여겨졌던 것. 오디션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오거스턴 달리가 시카고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여러 번 면담을 요청하여 결국 만남을 가지는데요. 그녀의 열정에 감동해 극단에 입단시킵니다. 그녀는 달리의 극장이 있는 뉴욕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극단 활동을 하는 2년간 정통 발레를 제대로 훈련하여 발레리나와 배우의 꿈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물던 숙소에 화재가 발생해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는 미국을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돈이 없던 이사도라는 여객선이 아니라 가축 수송선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요. 런던과 파리의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예술작품들을 관람하며 예술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특히 고대 그리스 예술에 심취하는데요. 그리스 여인처럼 하늘거리는 의상에 맨발로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춤추기 시작합니다. 루브르 박물관까지 춤을 추며 걸었고 박물관에서 본 그림을 춤으로 표현하자 사람들은 이사도라의 춤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까지 새로운 무용을 전파합니다. 재밌는 건 미국에서 발레가 아니라며 호평받았던 그녀의 춤이 발레의 본고장 유럽에서는 여신처럼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프로디테의 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는 건 춤뿐이에요. 춤은 나의 운명입니다. 5월 27일 오늘은 20세기 환경보호운동의 선구자 레이첼 카슨의 생일인데요. 1962년 침묵의 봄을 집필하여 전 세계 환경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고발한 책인데요. 해양생물학자로 일하던 그녀는 어느 날 조류학자 친구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레이첼, 그거 아나? 인간들이 벌레를 박멸하겠다며 뿌린 살충제 때문에 새들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레이첼은 편지에 충격을 받고 4년 동안 살충제 DDT에 관해 조사하여 침묵의 봄을 완성합니다. 침묵의 봄에서 침묵은 고요함을 뜻하는 침묵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죽음을 뜻하는데요. 침묵의 봄, 책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새들에 대해 얘기했다.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씁쓸했다. 겨우 볼 수 있는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 못했다. 죽은 듯 고요한 침묵의 봄이 온 것이다. 이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지에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 모든 건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뿌린 살충제와 제초제는 지하수와 토양에도 쌓이는데요. 화학 유해 물질들은 자연에 스며들어 결국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축적의 양이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건 체내에 어느 정도 축적될 때까지는 어떤 징후도 드러나지 않기에 자신이 유해 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게 된다는 사실.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출판했을 때 농약회사로부터 악평과 협박을 받게 되는데요. 대중들은 처음으로 환경 문제로부터 나와 아이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운동이란 개념조차 없을 때였는데요. 침묵의 봄을 읽은 독자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탄원서를 정부에 보내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부라는
라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살충제가 뿌려져 새들이 거의 사라졌던 수많은 습지들에서 지금은 습지가 다시 살아나 봄이 오면 새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5월 28일 오늘은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흥행에 성공한 작가 중 한 명인 이언 플레밍의 생일인데요. 빠바빠바 빠바밤 피용. 제임스 본드 007 시리즈의 원작자입니다. 007 원작 소설만 1억 부 이상 팔렸으며 007 영화 시리즈의 흥행 수입은 무려 6조 8천억 원 이상인데요. 재밌는 건 1953년 카지노 로얄에 처음 등장한 007은 늙거나 죽지도 않고 21세기인 지금까지도 맹활약 중이라는 사실. 007 never die. 007은 죽지 않는다. 그럼 007 시리즈는 왜 이렇게 흥행에 성공했을까요? 지금이야 해외여행이 익숙하지만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문화였는데요. 모든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는 최소 서너 군데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고 최고급 7성급 호텔을 이용하며 끝내주는 풍경의 명소를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합니다. 즉 유튜브가 없던 시절의 최고급 대리만족 컨텐츠였다는 사실.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007 7성급 호텔에서 금발 섹시 미녀를 만나다. 007 지중해 해변에서 최고급 신형 스포츠카로 드라이브하다. 007 상하이 최고층 빌딩에서 고공 액션을 펼치다. 이러니 흥행에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유튜브로 대리만족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에 007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다음번 007 시리즈를 보면 알겠죠? 플레밍은 1908년 영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명문 사립학교 이튼 칼리지를 거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 만에 좌퇴하고 로이터 통신에 들어가 기자 생활을 합니다.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러시아어를 익히고 소련의 공산주의를 직접 체험하는데요. 귀국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 비밀정보국 SIS에 소속되어 대간첩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정보국에서 퇴직하여 칼럼을 기고하며 지내는데요. 제임스 본드처럼 술, 여자, 도박, 여행 등 워낙 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생활비가 금방 바닥나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007 시리즈.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가 항상 술, 여자, 도박, 여행을 원 없이 누리는 건 어쩌면 작가 본인의 판타지를 소설로 실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 29일)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필가이자 시인 그리고 번역가인 피천득 작가님의 생일인데요.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문체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난 피천득은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삼촌집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시와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 소설가인 춘원 이광수가 피천득의 재능을 알아보고 금아라는 벼로를 붙여주었는데요. 금아의 뜻은 검은고를 타고 노는 때묻지 않은 아이. 벼로의 뜻처럼 평생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문학활동을 하였는데요. 수필집 2년을 통해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수필집 2년에 수록된 문장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맛과 멋, 피천득.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그러나 맛과 멋은 반대어는 아니다. 사실 그 어원은 같을지도 모른다. 맛있는 것의 반대는 맛없는 것이고, 멋있는 것의 반대는 멋없는 것이지. 멋과 맛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맛만 있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맛이 없더라도 멋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똘레랑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관용과 용인을 뜻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서로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똘레랑스의 대표적인 예는 난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 당신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해받는다면 당신과 함께 싸울 겁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의 자유도 바로 똘레랑스 정신에서 유래했는데요. 5월 30일 오늘은 18세기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똘레랑스를 전파하고 실천한 작가 볼테르의 생일입니다. 1694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볼테르는 18세기 계몽주의를 이끈 선구자인데요. 시와 희곡, 역사와 철학 등 7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서적을 집필하였습니다. 볼테르는 똘레랑스 정신이 없다면 인류 문명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종교적 광신주의에 맞서 투쟁했는데요. 당시 지배 권력이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꾸준히 비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1762년에 발생한 칼라스 재판을 들 수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종교는 카톨릭이었는데 극소수의 개신교 신자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칼라스의 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카톨릭으로 개종하려는 아들을 막기 위해 가족들이 살해했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에도 유죄 판결을 내려 칼라스를 사형시키고 남은 가족들을 마을에서 추방시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볼테르는 크게 분노하며 직접 변호를 맡아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 결과 칼라스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합니다. 볼테르는 교황에게도 직접 편지를 보내는데요. 교황님, 아직도 마녀 사냥이란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똘레랑스, 관용이 없는 건 신의 법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순교자가 될지언정 망나니는 되지 마시오. (5월 31일) 오늘은 헐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 20세기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생일인데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와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과 작품상을 각각 2차례 수상하였으며 올해 94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 현장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령 영화인입니다.
한결같이 반듯하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어울리는 말인데요. 1950년대 배우로 영화계에 입문한 그는 70여 편의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였으며 40여 편 넘게 영화를 감독하고 30편 넘게 제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헐리우드 영화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서부 영화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무법자 3부작,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석양의 무법자의 주연으로 열연하며 전 세계의 서부 영화 붐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전설적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시작은 매우 미약했는데요. 이름도 없는 단역으로 영화에 데뷔하여 3년간 영화에 단역 출연만 하였습니다. 훗날 서부 영화 주연으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데요. 멍청한 카우보이 녀석이 무슨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설쳐?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지만 그는 서부의 사나이처럼 아무 말 없이 꿋꿋하게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어가며 직접 증명합니다. 특히 62세의 나이에 감독하고 직접 출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하자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화 장인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재밌는 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위한 것. 그는 62세부터 94세까지 20여 편의 영화를 직접 감독하고 출연하고 제작하는데요. 그가 찍은 모든 영화들은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성공하며 노장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영화를 계속 만드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난 그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입니다.